2024년 아들을 음주운전 사고로 잃은 지 꼭 10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북적이는 시장 한복판, 사과를 고르던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엄마, 나 딸기 먹고 싶어. 그 목소리에 고개를 돌린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10살쯤 된 아이가 서 있었죠. 그 얼굴, 우리 아들 민준이 어렸을 때 모습이랑 똑같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 손을 잡고 있던 여자, 10년 전 5억을 들고 사라졌던 며느리 유진이었습니다. 떨어뜨린 장바구니를 줍지도 못한 채 저는 숨을 삼켰어요. 그녀는 왜 지금 나타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저희 부부는 평범하게 살았어요. 남편은 회사를 다니다가 몇 년 전에 은퇴를 했고요. 저는 평생 집안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행복이었는데 저희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박민준이라고. 그때 32이었어요. 민준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도 들어갔죠. 그리고 결혼도 했어요. 며느리 이름이 이유진이라고요. 그 애도 정말 착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유진이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예쁘게 생긴 것도 있지만 뭔가 순하고 따뜻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유진이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어요. 그래서인지 저희를 진짜 친부모처럼 따랐고요. 저도 유진이를 친딸처럼 생각했어요. 명절 때마다 같이 음식 만들고 시장도 같이 가고 그랬죠. 민준이랑 유진이 결혼하고 나서는 매주 주말마다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렇게 평범하고 행복한 날들이었어요. 그런데요, 그해 가을이었어요. 10월 말쯤이었나.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던 때였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저녁 8시쯤 됐을까요? 저는 설거지를 막 끝내고 남편은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았는데, 네. 여기가 박민준. 네, 아버지입니다. 하더니 갑자기 안색이 싹 변하는 거예요. 네. 어디, 어느 병원이요?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여보, 무슨 일이야? 누구한테서 온 전화야? 하고 물었어요. 남편은 한참을 말을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병원에서 연락 왔어. 민준이가 사고가 났대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사고? 무슨 사고? 크게 다쳤어? 하고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외투를 집어드는 거예요. 빨리 가보자 하면서요. 저도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따라 나섰죠. 차 안에서 저는 계속 물었어요. 여보, 도대체 뭐라고 했어? 민준이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남편은 운전대를 꽉 잡고 있으면서 회식하고 돌아가는 길에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였대 하더라고요. 얼마나 다쳤대? 많이 다쳤어? 하고 계속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을 안 했어요. 아니, 못했어요. 저는 그때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그런 느낌이요. 병원까지 가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3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그날은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차 창밖을 보면서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괜찮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괜찮게 해주세요. 하면서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입구에서 이미 유진이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게 보였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도 제대로 안 입은 것 같았어요. 유진이 옆에는 간호사 한 분이 서 계셨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아, 민준이가 우리 아들이 정말 안 좋구나 하고요.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유진이한테 뛰어갔어요. 유진아, 유진아 하고 부르면서요. 유진이는 저를 보더니 어머니 하고 말하면서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유진이를 붙잡고 우리 민준이는 어디 있어? 하고 물었지만 유진이는 말을 못하고 그냥 고개만 저었어요. 계속 저으면서 울기만 했어요. 남편은 간호사한테 물어봤어요. 박민준 환자 보호자입니다.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간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의사 선생님 모시고 오겠습니다 하고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유진이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유진이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제 품에 안겨서 울기만 했죠. 어머니, 어머니, 오빠가 하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도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직 의사 선생님한테 정확한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는데 이미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얼마 후에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녹색 수술복을 입고 계셨는데 표정이 너무 무거웠어요. 저희를 보더니 유족분이십니까?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유족. 그 단어가 제 귀에 꽂혔어요. 유족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엄마고 이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애는 아내고요 하고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 6시 반경에 환자분께서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충돌당하셨습니다. 신고를 받고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현장에서 이미 심정지 상태셨고 병원으로 이송 중에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의사 선생님이 잠깐 말을 멈추셨어요. 그리고는 유감스럽게도 오후 7시 15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사망. 그 말이 저한테는 들리지 않았어요. 아니, 들렸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네. 뭐라고요? 사망이요? 하고 되물었죠.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네. 정말 유감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순간부터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안 돼.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면서요. 남편은 저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계속 소리만 질렀어요. 유진이도 다시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고요. 의사 선생님이 영안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영안실이요? 우리 아들이 영안실에 있다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차가운 시체가 되어서 영안실에 누워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영안실로 가는 복도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어요. 철수가 제 팔을 붙잡고 있었고 유진이는 비틀거리면서 걸었어요. 간호사가 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하얀 천으로 덮여 있는 민준이를 봤어요.
저는 다가가서 천을 걷어냈어요. 그리고 민준이 얼굴을 봤죠. 우리 아들, 우리 민준이가 거기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차갑게 식어서요. 저는 민준이 얼굴을 만졌어요. 차가웠어요. 너무 차가웠어요. 민준아, 민준아, 엄마야, 눈 좀 떠봐. 하면서 흔들었지만 우리 아들은 눈을 뜨지 않았어요. 유진이가 옆에서 민준이 손을 잡고 울고 있었어요. 오빠, 오빠, 미안해. 내가 회식 가지 말라고 할 걸. 미안해. 하면서요. 남편은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요. 저희는 그렇게 영안실에서 한참을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간호사가 와서 장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하고 말씀하실 때까지 저는 그냥 민준이 옆에 앉아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이 손을 놓으면 진짜 민준이가 가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을 병원에서 보냈어요.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친척들한테 연락하고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였지만 저는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남편이 다 알아서 했어요. 저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유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애는 제 옆에 앉아서 제 손을 꽉 잡고 있었는데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저는 유진이 손을 꼭 잡아줬어요. 저희 둘이 같이 울면서요. 음주운전. 그 세 글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누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는 거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차에 치였다고 했어요. 민준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냥 퇴근하고 집에 가려고 횡단보도를 건넌 게 잘못인가요? 저는 그날 밤 내내 잠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민준이 어렸을 때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학교에 첫날 가던 날 대학 합격했다고 기뻐하던 모습, 유진이랑 결혼식 올리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민준이랑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유진이도 옆에서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가끔씩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유진이 손을 잡아줬어요. 유진아, 우리 힘내자 하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힘을 내요?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장례식장으로 민준이를 옮겼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하니까 빈소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민준이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작년에 가족 사진 찍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 아이가 왜 저기 사진으로만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민준이 회사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 다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게 착한 사람이 하면서 위로를 해줬지만 솔직히 귓등으로 들렸어요. 아무 말도 위로가 안 됐거든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서 절을 받았어요. 상주로 앉아 있는데 유진이가 옆에 있었어요. 그 애는 눈이 퉁퉁 부어 있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밥도 거의 안 먹는 것 같았고요. 저도 밥이 넘어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유진이 걱정이 돼서 유진아, 좀 먹어야지 하고 말했어요. 유진이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하더니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그렇게 장례식이 시작됐어요.
저는 그때부터 정신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고 절하고 위로하고 그게 반복됐지만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우리 아들이 거기 관 속에 누워 있다는 것만 생각났어요.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어요. 빈소에는 민준이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앞에 하얀 국화꽃들이 놓여 있었어요. 향 냄새가 코를 찔렀는데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첫째 날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조문객들이 계속 오셨어요. 민준이 회사 동료들이 와서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하면서 눈물을 흘렸고요. 민준이 친구들도 와서 형, 왜 이렇게 갔어? 하면서 울었어요. 저는 상주석에 앉아서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유진이는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 애는 거의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서 가끔씩 눈물만 흘렸죠. 조문객들이 부인분도 많이 힘드시겠어요 하고 위로해줘도 유진이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저는 유진이가 너무 걱정됐어요. 밥도 거의 안 먹고 물도 잘 안 마시고 창백한 얼굴로 그냥 앉아만 있었거든요. 남편은 조문객들 응대하고 장례 절차 챙기고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원래 남편이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긴 한데 그날은 더 말이 없었어요. 그냥 묵묵히 해야 할 일들만 하고 있었죠. 가끔 민준이 영정 사진을 바라볼 때 남편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첫날 밤이 됐어요. 조문객들이 다 돌아가고 저희만 남았을 때 저는 민준이 관 앞에 앉아 있었어요. 유진이도 옆에 있었고요. 저는 관을 쓰다듬으면서 민준아, 엄마가 여기 있어. 무섭지? 춥지? 엄마가 옆에 있을게. 하고 중얼거렸어요. 유진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더니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민준이가 엄마 나 출근해 하고 전화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죠. 둘째 날 오후쯤 됐을까요? 조문객 한 분이 오셔서 절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평소처럼 답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유진이가 휘청거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유진아 하고 소리쳤는데 유진이가 그대로 옆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유진아, 유진아. 저는 유진이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유진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조문객들이 놀라서 모여들었고 남편도 급하게 달려왔어요. 여보, 119 불러. 저는 소리쳤고 장례식장 직원이 바로 신고를 했어요.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저는 유진이를 안고 있었어요. 유진아, 정신 차려. 유진아. 하면서 유진이 볼을 두드렸지만 유진이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얼굴이 너무 창백했어요. 입술도 파래져 있었고요. 구급차가 와서 유진이를 실어 갔어요. 저도 같이 타고 병원으로 갔죠. 남편은 장례식장에 남아 있어야 했어요. 누군가는 빈소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으면서 여보, 유진이 잘 부탁해. 나는 여기 있을게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구급차에 탔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유진이를 진찰하시더니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입니다. 영양실조 상태도 심각하고요. 며칠 동안 제대로 식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러셨나요?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사흘 전에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셔서 장례식 중이에요 하고 대답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그렇군요. 충격이 컸겠습니다. 일단 링거 마치고 좀 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입원하시는 게 좋겠어요 하시더라고요. 유진이는 병실로 옮겨졌어요. 링거를 맞으면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저는 유진이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줬어요. 이 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편을 갑자기 잃고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도 힘들지만 유진이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1시간쯤 지나서 유진이가 눈을 떴어요. 천천히 눈을 뜨더니 주변을 둘러보다가 저를 봤어요. 어머니? 하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유진이 손을 꽉 잡으면서 유진아, 괜찮아. 여기 병원이야. 내가 쓰러져서 하고 설명했어요. 유진이가 제가 쓰러졌어요? 하더니 갑자기 눈이 커지면서 어머니, 장례식은요? 오빠는요? 하고 물었어요. 괜찮아. 아버지가 거기 계셔. 너는 좀 쉬어야 해. 의사 선생님이 입원하라고 하셨어. 제가 말했지만 유진이는 고개를 저으면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안 돼요. 저는 오빠 옆에 있어야 해요. 마지막인데. 하면서요. 저는 유진이를 다시 눕혔어요. 유진아, 내가 이러면 민준이가 더 걱정할 거야. 좀 쉬었다가 가자. 응? 하고 달랬어요. 유진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전 이제 어떻게 살아요? 오빠 없이 하더라고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나도 모르겠어, 유진아. 나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살아야지. 우리 살아야 해. 하면서 유진이를 안아줬어요. 유진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고요.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낸 유진이는 다음날 아침 퇴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좀 더 있는 게 좋겠다고 하셨지만 유진이는 장례식 마지막 날이에요. 꼭 가야 해요 하면서 고집을 부렸어요. 저도 유진이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퇴원했어요.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저희를 보고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유진아, 괜찮아? 하고 물었고 유진이는 네, 아버님. 괜찮아요 하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유진이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셋째 날 장례식 마지막 날이 됐어요. 발인을 하는 날이었죠. 아침부터 친척들이 모였고 장례식장 직원들이 절차를 안내해 줬어요. 저는 그날 아침에 민준이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너를 이렇게 보내야 하는구나.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말고 편히 쉬렴.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 말을 하면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옆에서 유진이도 울고 있었어요. 오빠, 나도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했어. 미안해. 같이 늙지 못해서 미안해.
유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드디어 관을 덮는 시간이 됐어요. 장례식장 직원들이 관 뚜껑을 닫으려고 할 때 저는 잠깐만요 하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준이 얼굴을 봤어요. 평화로운 얼굴로 누워있는 우리 아들. 저는 민준이 이마에 입을 맞춰서요. 엄마가 사랑한다, 민준아. 하면서요. 유진이도 민준이한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민준이 손을 잡고 이마에 입을 맞추면서 오빠, 보고 싶을 거야. 많이 많이 보고 싶을 거야. 하더라고요. 관 뚜껑이 닫혔어요. 그 순간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민준아 하면서요. 남편이 저를 붙잡았어요. 저는 남편 품에서 울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우리 아들을 정말 보낼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차가 출발했어요. 저희는 차를 타고 뒤따라갔죠. 장지까지 가는 동안 저는 계속 울었어요. 유진이도 옆에서 울고 있었고 남편은 운전을 하면서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장지에 도착했어요. 하관식이 시작됐어요. 관이 땅속으로 내려갈 때 저는 또 소리를 질렀어요. 민준아, 민준아. 남편이 저를 붙들었지만 저는 계속 소리만 질렀어요. 흙을 한 줌씩 뿌리는 순서가 됐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흙을 집어서 관 위에 뿌렸어요. 민준아, 잘 가. 편히 쉬어. 하면서요. 유진이도 흙을 뿌리면서 오빠, 사랑해. 하고 말했어요. 무덤이 다 메워졌어요. 하얀 비석에 고 박민준묘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그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남편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여보, 이제 가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유진이가 무덤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손을 모으고 오빠, 나 잘 살게. 오빠 목까지 열심히 살게. 약속할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어서면서 비틀거렸어요. 저는 유진이를 붙잡아줬어요. 장지에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이제 정말 끝났구나. 우리 민준이를 보냈구나. 하는 생각만 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어요. 유진이는 자기 집으로 갔고요. 어머니, 저 먼저 들어갈게요. 전화 드릴게요 하고 떠났어요. 저는 유진이가 혼자 있는 게 걱정됐지만 그에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집에 들어왔을 때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민준이가 없는 집, 이제 저희 부부만 남은 집. 저는 민준이 방문을 열어봤어요. 민준이가 어렸을 때 쓰던 책상, 사진들, 추억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민준이 침대에 앉아서 베개를 안고 울었어요. 남편이 들어와서 제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이 울기 시작했어요. 평생 눈물을 안 보이던 남편이 그날은 소리내어 울었어요. 우리 아들, 우리 민준이 하면서요. 저는 남편을 안아줬어요. 저희 부부는 그렇게 민준이 방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저는 민준이 어렸을 때 사진첩을 꺼내봤어요.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중학교 수학여행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저는 또 울었어요. 이 모든 시간들이 이제 추억으로만 남는구나.
더 이상 새로운 사진을 찍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유진이가 집으로 왔어요. 장례식 때 병원에서 받았던 서류들을 정리하러 온 거였어요. 그때 남편 동생인 미경이가 왔어요. 미경이는 보험회사에 다니는데 올케 언니, 제가 도와드릴 게 있어요 하면서 들어왔어요. 미경이가 유진이한테 말했어요. 유진아, 민준이 보험금 처리하는 거 내가 도와줄게. 복잡한 거 혼자 하기 힘들지? 저는 그때 미경이가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고맙다, 미경아. 내가 도와주면 큰 힘이 되겠다 하고 말했죠. 유진이도 고맙습니다, 고모님. 하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미경이는 유진이한테 서류를 설명해 줬어요. 위임장이 필요하다면서 유진이한테 서명을 받았어요. 유진이는 그때 정신이 없었어요. 아직 민준이를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죠. 그래서 미경이가 시키는 대로 그냥 서명을 했어요. 미경이가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올케 언니는 그냥 쉬세요 하고 말했어요. 저는 그때 미경이가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도와주다니 고마운 시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로 저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살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민준이 생각, 밥을 먹어도 민준이 생각, 밤에 잠들기 전에도 민준이 생각. 온통 민준이뿐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유진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장례식 끝나고 집에 간다고 했는데 그 뒤로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 애도 힘들어서 연락을 못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저도 누구한테 전화할 기운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나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남편한테 말했죠. 여보, 유진이가 걱정돼.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러게. 내일 아침에 가보자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민준이네 아파트로 갔어요. 차로 30분 정도 거리였는데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현관문 앞에 섰어요. 저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마이너스 소리가 났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한 번 더 눌러봤어요. 또 눌렀어요. 유진아, 유진아, 엄마야 하고 불러봤지만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남편이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통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는 안내 멘트만 나왔어요. 저희 둘 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경비실에 가보자. 남편이 말했어요. 1층 경비실로 내려갔어요.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봤죠. 저 305호에 사는 며느리를 찾는데요. 혹시 보셨어요?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아, 그 집. 며칠째 불 꺼진 것 같던데요. 사람 드나드는 것도 못 봤어요. 요 사나흘은 확실히 못 봤습니다 하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나흘이나 집에 없다니. 어디 간 걸까? 마침 306호 앞집 아주머니가 나오시는 게 보였어요. 저희가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저희가 305호 며느리 시부모인데요. 혹시 며느리 보셨어요? 앞집 아주머니가 아, 거기. 저도 요 며칠 못 봤어요. 원래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 잘하는 분인데 이상하다 싶었어요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도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유진이가 어디 갔을까? 친정에 갔을 리는 없어요. 유진이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도 없거든요. 친구네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 연락은 없는 걸까? 여보, 유진이가 무슨 일이라도 당한 건 아닐까? 제가 물었어요. 남편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도 그게 걱정이야. 내일 다시 가봐야겠어 했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민준이 걱정에 유진이 걱정까지 더해져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혹시 유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닐까? 남편을 잃은 슬픔에 혼자 있다가 그런 생각을 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희는 다시 유진이네 집으로 갔어요. 역시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전화도 여전히 꺼져 있었고요. 남편이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며느리 안부가 걱정돼서 그러는데 문 좀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관리사무소에서는 경찰 동행 없이는 어렵다고 했지만 남편이 상황을 설명하고 간곡히 부탁하자 직원이 와줬어요. 문이 열렸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조용했어요. 정리는 되어 있었지만 사람 사는 냄새가 안 났어요. 며칠째 비어있는 집 특유의 묵은 공기 냄새만 났죠. 유진아, 유진아 하고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방마다 확인해 봤어요. 침실, 화장실, 부엌. 어디에도 유진이는 없었어요. 침실 옷장을 열어봤어요. 옷들은 대부분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화장대 위에는 화장품도 그대로였고요. 갑자기 나간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계획적으로 짐을 싸서 간 것 같지도 않았어요. 이상해. 옷도 그대로고 짐도 그대로인데 저는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현관 신발장을 확인하더니 신발도 다 있어 했어요. 저희는 관리사무소 직원한테 고맙다고 인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유진이를 찾아다니던 중에 며칠 뒤 미경이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더니 한참을 말을 못하고 입술만 깨물고 있더라고요. 보험금 처리가 다 끝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서요. 모든 돈이 유진이 통장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망보험금 3억에 민준이 퇴직금, 그리고 가해자 측 손해배상금 2억까지 총 5억이 넘는 돈이라고 했어요. 저는 처음엔 당연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남편이 죽으면 배우자한테 가는 게 맞으니까요. 하지만 미경이가 다음에 한 말이 충격이었어요. 언니, 혹시 유진이가 돈에 눈이 멀어서 도망간 거 아닐까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된다고 유진이가 그럴 애가 아니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미경이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연락도 안 되고 집도 비어 있고 5억이 넘는 돈이 갑자기 통장에 들어왔는데 요즘 세상에 돈 때문에 못할 게 어디 있냐고요. 남편도 점점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정말 그런 건가 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미경이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유진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민준이 장례식 때 그렇게 울던 아이가, 병원에서까지 실신했던 아이가, 하지만 모든 정황이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다시 한번 유진이네 집에 가봤어요. 혹시 돌아왔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요. 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어요. 전화도 여전히 꺼져 있었고요.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유진이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설마, 정말 돈 때문에? 하는 생각이 점점 커졌어요. 밤마다 잠을 못 이뤘어요. 민준이 생각에 유진이 생각까지 더해져서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친척 한 명이 전화를 했어요. 민준이 보험금 많이 나왔다며 돈 좀 빌려달라고요. 저는 한 푼도 못 받았다고 설명했지만 친척은 믿지 않았어요. 빌려주기 싫으면 솔직히 말하라면서 투덜거렸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하나둘씩 친척들이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조카 대학 등록금, 사촌 사업자금, 온갖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었어요. 동네에서도 소문이 퍼졌어요.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며느리가 남편 죽자마자 보험금 들고 도망갔다는 소문이요. 저는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사 가자. 저는 처음엔 반대했어요. 민준이 추억이 있는 곳인데. 하지만 남편 말이 맞았어요.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매일 돈 달라는 전화, 수군거리는 시선들. 견딜 수가 없었어요. 민준이네 집도 팔기로 했어요. 민준이네 집은 남편 명의였거든요. 집을 정리하러 갔을 때 유진이 물건들을 보면서 저는 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화장대 위에 화장품, 옷장 속의 옷들. 이걸 보면 또 그 애가 그럴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5억이라는 금액을 생각하면 다시 의심이 들었어요. 2달 뒤 저희는 다른 구로 이사를 갔어요. 전화번호도 전부 바꿨어요. 아는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싶었거든요. 새 집에 민준이 영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유진이를 잘못 봤나 봐.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아니, 시작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는 거였어요. 민준이 없는 삶,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게 너무 무겁게 저희를 짓눌렀어요. 이사를 간 뒤로도 한동안은 힘들었어요. 새 동네, 새 집이었지만 민준이가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민준이 영정이 보였어요. 웃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전화번호를 바꿔서 친척들 연락은 끊어졌어요. 그게 유일한 위안이었죠. 더 이상 돈 달라는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남편은 말이 더 없어졌어요. 원래도 과묵한 사람이었지만 민준이 떠나고 나서는 거의 말을 안 했어요. 그냥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산책을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곤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뭘 해도 재미가 없었고 밥맛도 없었어요. 새 동네 사람들은 저희 사정을 몰랐어요. 그게 좋았어요. 누가 물어보면 그냥 아들이 사고로 죽었다고만 말했어요. 며느리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말하기도 싫었고 부끄럽기도 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유진이에 대한 감정도 변했어요. 처음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뭔가 오해가 있을 거라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저는 완전히 마음을 접었어요. 유진이는 정말 돈을 가지고 도망간 거구나. 5억이라는 돈에 눈이 멀어서 시부모도 버리고 남편의 무덤도 버리고 간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배신감이 더 컸어요. 가끔 민준이 제사를 지낼 때 상을 차리면서 생각했어요. 유진이가 있었으면 같이 준비했을 텐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 애는 이미 저희를 버렸다고요. 세월이 흘렀어요. 1년, 2년, 3년. 저희는 그렇게 살았어요. 민준이 추억만 안고서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며느리 이야기를 절대 안 했어요. 창피하기도 했고, 화도 났고, 슬프기도 했어요. 남편도 동생 미경이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미경이가 가끔 전화를 했지만 남편은 짧게 끊었어요. 왠지 미경이를 보면 그때 일이 떠올라서 기분이 안 좋다고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10년이 다 되어 갔어요. 머리도 새하얗게 새고 주름도 깊어졌어요. 세월이 저희를 늙게 만들었지만 마음속 상처는 여전했어요. 가끔 꿈에 민준이가 나왔어요. 어렸을 때 모습으로요. 엄마 배고파 하면서 웃는 꿈이었어요. 꿈에서 깨면 눈물이 나 있었어요. 베개가 젖어 있곤 했죠. 유진이 꿈도 가끔 꿨어요. 그 애가 저를 보고 웃으면서 어머니 하고 부르는 꿈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깨서 화가 났어요. 왜 그의 꿈을 꾸는 건지. 이미 잊어버리고 싶은데.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장 좀 보고 오라고요. 냉장고가 비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주말이라 더 붐볐죠. 저는 채소 가게에서 배추를 고르고 생선 가게도 둘러보고 그리고 과일 가게 앞에서 사과를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 딸기 먹고 싶어. 별 생각 없이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얼굴이 민준이 어렸을 때랑 똑같았거든요. 똑같았어요. 눈, 코, 입, 심지어 머리 모양까지. 저는 멍하니 그 아이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가 있지? 꿈을 꾸는 건가? 그때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여자를 봤어요. 그 여자가 유진이었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알아볼 수 있었어요. 얼굴이 수척해지고 머리카락도 짧아지고 옷차림도 초라해졌지만 유진이가 맞았어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유진아.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안에 있던 재료들이 대굴대굴 굴러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것처럼 서서 유진이를 쳐다봤어요. 유진이도 제 목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더라고요. 우리 둘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쳐다봤어요. 시장의 소음도 사람들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유진이 치마를 잡아당기면서 물었어요. 엄마, 저 할머니 누구야?
하고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엄마라고요? 유진이가 엄마라고요? 저는 다리에 힘을 주고 유진이한테로 걸어갔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유진이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10년 전보다 훨씬 수척하고 야위었어요. 손도 거칠어 보였고 옷도 낡았어요. 하지만 분명 유진이었어요. 유진아, 정말 너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진이가 입술을 파르르 떨더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님. 그 순간 1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분노, 배신감, 그리움, 슬픔, 모든 게 뒤섞였어요. 저는 유진이 팔을 붙잡았어요. 유진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그냥 눈물만 주르르 흘렀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10살쯤 된 아이가 겁먹은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과일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한참 뒤에야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저는 유진이를 보면서 말했어요. 여기서 이럴 수 없으니까 어디 가서 앉아서 얘기하자고요. 유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처 카페로 갔어요. 아이 손을 잡고 걷는 유진이를 보면서 저는 계속 그 아이를 쳐다봤어요. 정말 민준이랑 똑같았어요. 걸음걸이까지 비슷했어요. 카페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어요. 유진이가 아이를 제 옆에 앉혔어요. 저는 아이를 가까이서 봤어요. 더 자세히 보니 정말 민준이 어렸을 때 모습 그대로였어요. 눈물이 또 났어요. 이 아이는 제가 물었어요. 유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어요. 민준이 오빠 아들이에요. 이름은 박지훈이에요. 저는 아이를 보면서 손을 뻗어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이가 저를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내 할머니란다.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할머니? 하는 표이었어요. 당연하죠. 이 아이는 저를 본 적이 없을 테니까요. 유진이한테 음료를 시키고 아이한테는 주스를 시켰어요. 그리고 저는 유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10년 동안 궁금했던 게, 화났던 게, 원망했던 게 모두 쏟아져 나올 것 같았어요. 유진아, 그동안 어디 있었니?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유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유진이가 계속 사과했어요. 저는 참고 있던 감정이 터질 것 같았어요. 10년이에요, 10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미안하다고.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이 어디서 뭐하고 산 거야? 보험금은? 5억이 넘는 돈은 다 어디다 쓴 거야?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유진이가 고개를 번쩍 들더니 눈이 커진 채로 저를 봤어요. 보험금이요? 어머님, 저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뭐라고요? 저는 유진이를 쳐다봤어요. 한 푼도 못 받았다고? 무슨 소리예요? 유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그리고 저는 점점 입이 벌어졌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유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대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유진이를 향해 돌진했다고요. 처음엔 사고인 줄 알았대요. 하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유진이를 끌고 가려고 했고 그 사람들은 소리쳤대요. 내 남편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다고 똑같이 당해보라고요. 음주운전 가해자의 가족들이었던 거예요. 유진이가 도망치려고 했지만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유진이를 때렸대요. 머리를, 얼굴을, 온몸을. 그렇게 맞고 쓰러진 유진이는 병원에 실려갔대요. 하지만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태였대요. 지갑도 핸드폰도 다 없어졌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져간 거였죠. 병원에서 일주일 넘게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었대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유진이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요? 그때 우리는 유진이가 돈 들고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유진이가 깨어났을 때 기억이 없었대요. 자기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대요. 병원에서는 뇌진탕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이라고 했대요. 몇 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었고 천천히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대요.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고 저희 얼굴도 떠올랐고 결혼식 날도 장례식 날도 모든 게 돌아왔대요. 그런데 그때쯤 유진이는 자기가 임신한 걸 알았대요. 민준이 아이를 가진 거였어요. 그 순간 유진이는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대요. 이 아이만은 꼭 낳아야겠다고요. 퇴원하자마자 유진이는 저희한테 전화를 했대요. 하지만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나왔대요. 남편 전화도 집 전화도 마찬가지였대요. 저희가 이사하면서 번호를 다 바꿨으니까요. 유진이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유진이는 집으로 갔대요. 자기네 집으로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몇 달 전에 팔렸다고 했대요. 유진이는 그때 정말 막막했대요. 임신한 몸으로 갈 곳도 없고 연락할 곳도 없고 보험회사에도 연락해 봤대요. 미경이가 처리해줬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유진이 통장에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대요. 알고 보니 미경이가 다 가져간 거였대요. 위임장에 유진이 서명이 있었으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미경이가 그랬다고요? 조카 며느리한테, 조카 아이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요? 유진이는 계속 말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미혼모 지원센터를 찾아갔대요. 거기서 도움을 받아 지훈이를 낳았대요. 출산 후에는 악착같이 일했대요. 편의점도 하고 식당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안 해본 일이 없었대요. 저는 유진이 손을 봤어요.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한눈에 보였어요. 지훈이만 보고 살았대요. 민준이 오빠와의 마지막 사랑의 결실이니까요. 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유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대요. 지훈이를 보면 민준이가 보였대요. 그래서 견딜 수 있었대요. 저는 지훈이를 봤어요. 아이는 주스를 마시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순진한 얼굴로요. 이 아이가 우리 손주였던 거예요. 10년 동안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유진이 손을 꽉 잡았어요. 미안해. 유진아,
우리가 널 오해했어. 10년 동안. 넌 그렇게 힘들었는데. 유진이도 울었어요. 저희 둘은 카페에서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10년 동안의 오해가, 슬픔이, 고통이 모두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카페에서 나와서도 저는 정신이 멍했어요. 유진이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10년 동안 저희가 유진이를 오해했다는 것, 미경이가 그 모든 것의 배우였다는 것, 믿기지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유진이와 지훈이를 데리고 갔어요. 남편한테 말해야 했어요. 유진이를 찾았다고, 모든 게 오해였다고요. 남편은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가 유진이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저는 급하게 말했어요. 여보, 유진이 찾았어. 그리고 손주도 있어. 남편이 유진이를 보더니 지훈이를 봤어요. 그리고 무릎이 꺾이는 것처럼 주저앉더라고요. 얼굴에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평생 눈물 보인 적 없던 남편이 소리내어 울었어요. 거실에 앉아서 유진이는 남편한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얼굴이 붉어지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미경이 이름이 나올 때마다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당장 미경이를 찾아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을 말렸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우리가, 유진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걸 어떻게 참느냐고. 유진이가 이제 만났으니까 괜찮다고 말했지만,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괜찮다고, 이건 범죄라고요. 저도 화가 났어요. 미경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렇게 친절하게 도와준다고 하던 모습이요. 다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조카 며느리를 속이고 5억이 넘는 돈을 가로채고 심지어 가해자 가족들한테 유진이 정보까지 알려준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유진이와 지훈이는 저희 집에서 잤어요. 지훈이가 자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민준이 똑 닮은 얼굴. 우리 손주. 10년 동안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아이예요. 돌잔치도, 첫돌도, 유치원 입학도, 초등학교 입학도 모든 순간을 놓쳤어요. 그게 너무 억울하고 슬펐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미경이한테 가겠다고요. 저도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직접 물어봐야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요. 유진이는 집에 있겠다고 했어요. 지훈이와 함께요. 저희 부부만 미경이 집으로 갔어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인연을 끊을 거라고요. 미경이가 뭐라고 하든 무슨 변명을 하든 용서할 수 없다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서로, 시누이로, 가족으로 지낸 세월이 있었지만 이번 일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미경이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고 미경이가 나왔어요. 10년이 지났지만 별로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미경이가 웃으면서 물었어요. 오빠, 언니, 어쩐 일이세요? 저는 그 웃는 얼굴을 보면서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죠? 남편이 미경이 멱살을 잡았어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미경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유진이 만났다고요. 이제 모든 걸 다 알게 됐다고요.
미경이 표정이 변했어요. 순간 당황하는 것 같더니 이내 뻔뻔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증거 있어요? 이미 10년이나 지났는데 뭘 할 수 있냐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수십 년간 알고 지내던 신우이가 맞나?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미경이는 계속 말했어요. 위임장에 유진이가 서명했고 합법적으로 처리한 거라고요. 돈은 이미 다 썼고 한 푼도 안 남았다고요. 남편이 참다 못해 미경이 뺨을 때렸어요. 철썩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미경이가 웃었어요. 뺨을 맞고도 웃더라고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 어쩔 거냐고. 이미 10년이나 지났는데 뭘 할 수 있어? 남편이 차갑게 말했어요. 오늘부로 남남이라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요. 미경이는 비웃었지만 저희는 돌아섰어요. 더 이상 볼 가치도 없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편이 벽에 기대서 있었어요. 저한테 말했어요. 저런 걸 동생이라고 했다고 부모님이 하늘에서 통곡하실 거라고요. 저는 남편 손을 잡아줬어요. 이제 유진이한테나 잘해주자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유진이와 지훈이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지훈이가 TV를 보고 있었고 유진이는 그 옆에서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희가 들어오자 유진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다 끝났다고. 미경이랑은 인연을 끊었다고요. 유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하다고. 자기 때문에 가족이 갈라섰다고요. 저는 유진이 어깨를 안았어요. 내 잘못이 아니라고. 잘못한 건 미경이라고요. 유진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며칠 뒤 저희는 유진이네 집에 가봤어요. 유진이가 사는 곳을 보고 싶었거든요. 작은 원룸이었어요. 낡은 건물의 3층이었고 계단도 좁고 어두웠어요. 짐을 들고 올라가는데 숨이 찼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작은 방이었어요. 부엌이랑 방이 같이 있었고 화장실은 문 하나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가구도 최소한만 있었어요. 낡은 침대, 작은 책상, 옷장 하나. 하지만 깨끗했어요. 좁고 낡았어도 유진이가 정성껏 청소한 게 보였어요. 한쪽 구석에는 지훈이 공부방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책상과 책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저는 유진이한테 말했어요. 우리랑 같이 살자고요. 이런 데서 살 필요 없다고요. 하지만 유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움받지 않고 지훈이를 자기 힘으로 키우고 싶다고요. 저는 유진이를 이해했어요. 그 애가 얼마나 강한 아이인지 알았으니까요. 대신 자주 보자고 지훈이도 자주 데려오라고 말했어요. 유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저희는 유진이와 지훈이를 자주 만났어요. 주말마다 지훈이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처음엔 낯을 가리던 지훈이가 점점 저희한테 마음을 열었어요. 어느 날 지훈이가 제 무릎에 앉아서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는 민준이 사진첩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민준이 어릴 때 사진들, 학교 다닐 때 사진들, 유진이랑 결혼식 사진들. 지훈이가 눈을 반짝이면서 봤어요. 아빠랑 진짜 똑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똑같다고, 지훈이가 민준이 어렸을 때랑 정말 똑같다고 말했어요. 남편도 지훈이를 많이 예뻐했어요. 지훈이랑 공원에 산책도 가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할아버지 역할을 열심히 했어요. 유진이도 조금씩 표정이 밝아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웃는 일이 많아졌어요. 저희가 도와주니까 생활도 조금 나아졌대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저희는 함께 민준이 묘소에 갔어요. 유진이와 지훈이도 같이요. 10년 만에 유진이가 민준이 무덤 앞에 선 거예요. 유진이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울었어요. 오빠 미안해. 이제야 왔어. 그동안 못 와서 미안해. 지훈이도 데려왔어. 우리 아들, 오빠 아들. 지훈이도 엄마 옆에 앉아서 손을 모았어요. 아빠, 저 지훈이에요. 처음 뵈어요. 엄마가 아빠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도 민준이 묘비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민준아, 아빠가 미안하다. 유진이를 오해했어. 지훈이도 이제야 데려왔다. 용서해라. 그날 저희 4명은 민준이 무덤 앞에서 한참을 있었어요. 손을 잡고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헤어졌던 가족이 다시 모인 것 같았어요. 명절이 됐어요. 추석이었어요. 저는 유진이를 불렀어요. 같이 차례상 차리자고요. 유진이가 왔어요. 지훈이도 함께요. 저희는 같이 음식을 만들었어요.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과일도 깎고 10년 전처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명절 준비를 했어요. 유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민준이 오빠가 이거 좋아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 기억하고 있네. 유진이가 웃었어요. 제가 만들어 볼게요. 저는 유진이 옆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를 갈라놨지만 이렇게 다시 만났구나.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뭘까? 이제 우리는 다시 가족이에요. 비록 민준이는 없지만 민준이가 남긴 선물인 지훈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 유진이가 있으니까요. 미경이와 인연을 끊은 지 몇 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 저희는 유진이, 지훈이와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주말마다 만났고 명절도 함께 보냈어요. 조금씩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채워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였어요. 박미경이라는 분 아시냐고 보호자 연락처가 남편 번호밖에 없다고요. 암병동에 입원해 계신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한테 전화 내용을 전했어요. 남편은 한참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한숨을 쉬면서 가봐야겠다고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피는 못 속인다면서요. 병원에 갔어요. 암병동 6층이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경이가 너무 말라 있었거든요.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 있었고 얼굴도 누렇게 떠 있었어요. 미경이가 저희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 언니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예전에 그 뻔뻔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간호사가 설명해 줬어요. 몇 달 전에 말기 암 진단을 받았대요. 항암 치료를 했지만 효과가 없었대요. 이제 시한부라고 했어요. 미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요. 자기가 큰 죄를 지었다고, 돈에 눈이 멀어서 정말 나쁜 짓을 했다고요. 유진이한테, 오빠한테, 언니한테 용서를 빌고 싶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화도 났지만 저렇게 수척해진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경이가 또 말했어요. 돈을 다 날렸다고요. 사기도 당하고 투자도 실패하고 이제 병원비도 없다고요. 자기가 지은 죗값을 받는 거라고 이렇게 죽어도 싸다고요. 남편이 차갑게 말했어요. 병원비는 내주겠다고요. 하지만 용서는 못하겠다고요. 유진이한테 직접 사과하라고 그게 최소한의 도리라고요. 며칠 뒤 유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병실에서 미경이와 유진이가 마주했어요. 미경이가 유진이를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어요. 유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고모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 용서해달라고는 못하겠어.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 유진이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표정도 변하지 않았어요. 한참 뒤에 조용히 말했어요. 고모님도 편히 가세요. 저는 이제 괜찮으니까요. 그리고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유진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끝난 거죠? 더 이상 고모님 얘기 안 하셔도 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끝이야. 우리 앞만 보고 살자. 그게 미경이와의 마지막이었어요. 한 달 뒤, 미경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어요. 남편만 갔어요. 저는 가지 않았어요. 유진이도 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돌아와서 말했어요. 미경이가 마지막까지 미안하다고 했대요. 자기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고 죗값을 받는 거라고 했대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다 끝났구나. 그날 밤 저는 민준이 영정 앞에 앉았어요. 민준아, 다 끝났어. 이제 우리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유진이도 지훈이도 잘 지내고 있어. 넌 걱정하지 마. 며칠 뒤 유진이가 저희 집에 왔어요. 지훈이와 함께요. 지훈이가 달려와서 제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하고 환하게 웃으면서요. 저는 지훈이를 안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구나. 미경이라는 어둠은 지나갔고, 이제 우리한테는 빛만 남았구나. 유진이도 지훈이도 우리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